안녕하십니까, 전홍뱅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자산 운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이 금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이런 금리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보면은,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책, 한 나라의 어떤 금융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핵심이 바로 이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자, 어떤 나라든지 경제 성장은 해야 되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이제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늘리는 겁니다. 곧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재정정책이라는 것을 써서 세금을 줄여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기준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면은 소비가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시킵니다. 경기를 좀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경제 성장이 잘 된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걸 의미를 하니까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활황일 때, 너무 좋을 때,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가 곧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와 투자가 과다하게 일어나서 물가가 그만큼 상승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는 어려워지죠. 소비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너무 과다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코로나 때처럼 돈을 많이 풀면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경제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이 성장은 되는데 물가는 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 성장은 마이너스로 되는 것이, 경기가 너무 높을 때, 너무 활황일 때,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이때는 금융정책, 즉 금리를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해 가면서 시장의 수요 공급을 적절히 조정해서 경제정책을 쓰기도 하고, 재정정책,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거나 또는 세금을 더 적게 부과를 해서 감세정책을 써서 경기를 더 살려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하나의 경제정책의 두 가지 축인데, 그 중에 금융정책을 쓰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바로 이런 기준금리를 씁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 하나만 보고 앞으로 어떻다, 무조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이렇게 많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를 따져라고 하면은 이런 기준금리가 하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인 기준금리를 살펴볼 텐데,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를 좀 이렇게 수그러뜨려야 되고, 경기가 좋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죠. 너무 높다는 거죠, 물가가.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떨어뜨려주기 위해서는 수요를 줄여줘야 되겠죠. 수요를 줄여주려면은 통화량, 곧 돈이죠. 돈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 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이것이 최근에 우리가 있어온, 한 1, 2년 동안 있어온 각 나라의 얘기였죠.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은 죽고 공급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수요는 뭐 전부 다 집에 가만히 박혀 있어야 되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수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재택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엉망이죠. 수요가 완전 바닥이고, 수요가 완전 바닥이고 경기는 완전히 침체로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금리를 내려서 무한정으로 돈을 푸니까 각 나라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서 코로나가 서서히 끝나가면서 돈이 사회로, 수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투자와 물가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는 좋아졌는데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성장률 아무리 해봐도 손해야. 오히려 더 가난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물가를 내려야 돼. 물가를 내리려고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다시 금리를 올려야 돼. 그래서 이제 금리를 막 올렸죠. 올리니까 이제 힘들죠. 금융의 이자는 높아지고 금리는 높고 돈 빌리기 힘들고 경제는 다시 자영업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수가 많은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모든 나라의 어떤 그 기준금리랄까 이런 것들이 세계로 따지면은 전 세계의 경제의 중심인 미국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강세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계속 쓰고 너무 물가가 높으니까 미국의 물가는 7%, 8% 갔었죠. 금리를 계속 올려서 이걸 좀 잡으려고 미국의 파월 의장이 2%대까지 목표로.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질 않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금리를 높이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금리가 물가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는 호경기 때는 금리를 높여야 돼요. 높여서 시중에 자금을 좀 쪼여서 물가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굳이 이거를 그래프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호경기고 이것이 불경기다. 이것이 호경기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경기가 좋게 살리는 요 동안에는 사실상은 어떤 물가가 그렇게 많이 치솟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이 시점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는 인간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고 전 세계 각 나라의 경제 전체가 다 한꺼번에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 시점까지는 금리를 내려서 운용하다가 요 시점부터는 금리를 올려서 운용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다만 제가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리다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한다면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금리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지만 금리는 이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금리는 어쨌든 조금씩 올라간다.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금리는 조금씩 내려온다. 그거 따지고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금리는 조금씩 앞으로 올라갈 거야.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경기가 앞으로도 금리가 점점 내려올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죠.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올 거야. 그러면 그 경기가 얼마만큼 침체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IMF, 일단은 우리나라 경기가 완전히 말이 아니었죠. 금리를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금리에 대한 이해입니다.